자, 이 시간에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원방각과 우리 문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흔적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문자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문양은 지금 문양이라고 밖에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이 문자는 형통할 형자를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이제 문자의 측면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뭔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있었겠죠. 내가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가 형통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하다라는 말이 만들어질 때는 이미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형통하다라는 용어 개념을 정립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문자를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따라서 문자와 그 의미 사이에는 굉장히 긴밀한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죠. 자, 어쨌든 이 형통할 형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통이라는 말은 그냥 오늘날 우리 용어로 말하자면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걸 말해요. 일이 잘 술술. 그러니까 지금 그 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다시 되새겨 본다면 내가 무언가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먹은 대로 잘 된다. 이런 걸 이제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의 그 생각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그 형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모양이 조금 뭔가 아리송하죠. 뭔가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다시 재구성을 해드리면 아마 이해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양은 밑에 동그라미, 가운데 네모, 위에 삼각형.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든 글자예요. 그런데 원방각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죠. 하늘과 땅과 만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하늘도 땅도 사람들도 같이 협력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형통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겁니다. 또 형통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조화롭다. 조화롭다는 말은 우리가 도출을 한 거예요. 형통하다, 조화롭다. 조화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모형이 없을 때는 조화롭다라는 말이 정의를 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원방각이라고 하는 도형과 이 도형을 이용한 문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정보를 접하게 되면 조화롭다라는 말이 하늘과 땅과 만물이 잘 어울린다 이런 의미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조화롭다라는 말은 또 우리말에서 좋다라는 말이 됩니다. 좋다. 우리는 흔히 뭔가 흡족할 때 좋다라는 말을 쓰죠. 그 좋다라는 말은 조화롭다라는 말이고, 조화롭다라는 말은 하늘과 땅과 만물이 하나로 어울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다, 조화롭다, 좋다라는 말을 쓰려면 첫 번째 그런 의미들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하늘의 뜻에 맞아야 돼요. 하늘의 뜻.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지인을 말할 때에 조화롭다고 할 때의 천지인의 그 구조란 천시, 지리, 인화 요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하늘과 관련된 것은 때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때인지 김을 매야 될 때인지 거두어야 될 때인지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리, 땅의 이로움.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낮은 곳에 위치한 군대와 높은 곳에 위치한 군대가 맞붙어 싸울 때 어디가 유리하겠어요? 그게 이제 땅이 가지고 있는 이론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만물들과 관련해서는 화합, 결합.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원방각적인
천지인적인 조화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형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따라서 형통하다라고 할 때도 첫 번째 조건이 그게 하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해요. 내가 뭔가 형통하다라고 말하려면 내가 생각했든지 의도했던 것이 1차적으로 하늘의 뜻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말하려면 가치가 있는 것,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게 그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여야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그리고 형통하다라는 말은 지금은 이제 글자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형태를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옛 문자로 돌아오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가지고 만든 한자가 있다. 그 다음에 이 형자와 관련해서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한자가 누릴 향자예요. 누릴 향자는 저 글자만 가지면은 누리다,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시향 모신다 이런 말들을 종종 쓰죠. 대개 그해 10월 정도가 되면 각 문 중에서 시향을 모십니다. 그 시향을 모실 때에 그 향이 바로 요 향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무언가 살아가는데 한없이 하늘의 뜻만 쫓아야 된다고 하면 인간은, 세 번째 존재는 거기에 종속된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이것을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사람의 운명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형자는 이제 그런 의미가 강해요. 하늘의 뜻에 따라야 되는, 형통하려면, 조화로우려면, 좋으려면 먼저 하늘의 뜻에 부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온통 생각한다고 하면 너무 답답하겠죠. 저는 이 향자는 바로 그런 인식을 한 우리 선조들이, 이 문자를 만든 분들이 정말 기발하게 발상을 해서 만든 한자가 이 누릴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늘의 뜻에 따라서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으로서 조금 뭔가 답답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세 번째 존재가 이 하늘의 이 조화에 그 어떤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글자가 이 누릴 향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다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사가 마치 이제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 향자로 와서 제사를 생각한다면 이 향자는 하늘의 어떠함에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하늘의 어떤 운행 원칙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제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제사를 통해서 하늘의 어떠한 그 법칙, 질서, 운행의 규칙, 이것을 움직이거나 또는 내가 그 운행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놓은 것이 바로 이 누릴 향자가 말하는 제사예요. 저는 그래서 이 형자와 향자는 글자의 내용을 보면은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아랫부분에 점을 찍었어요. 일자를 찍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했는데 이 구분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의미예요. 있거나 없거나.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형자와 향자로 구분해 쓰지만 이 본 바탕은 동일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글자로 나타내려고 하는 원뜻은 원방각의 조화,
천지인의 조화, 그리고 그 천지인의 조화에 사람이 뭔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형통할 형자고 누릴 향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자는 원망각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는 이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의 형통할 형자와 누릴 향자는 원망각을 가지고 만든 한자다. 자, 이것은 전부 안에 특징이 전부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이것은 장인공자입니다. 장인공. 그런데 이 공자도 원래는 동그라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장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주체는 그 주체의 그 정체성이 동그라미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인식을 한 사람들이 만든 문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런 글자가 나오게 되는 바탕에는 원망각에 대한 이해가 이미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밭전자입니다. 지금은 네모로 해서 열십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밭전자가 만들어질 처음에는 저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땅에서 우리가 그 경작하는 그런 밭이 아니고, 요 동그라미로 표시된 요 밭은 하늘에 해가 일하는 일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일하면 밭이 되지만 하늘이 일하면은 하늘의 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밭전자는 종종 이 세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가 하늘이 일하는 일터잖아요. 이 밭전자가 원래 동그랗게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분명히 원으로 만들어진 한자가 있다는 것, 문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글자는 지금은 이제 입구자라고 씁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둥그런 모습이다. 자, 둥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네모로 된 이렇게 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동그란 모양을 다시 가져온 이유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입구자의 옛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고 봤더니 지금 이런 형태의 입구자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동그라미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모도 아니고, 왜 입구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표현한 바탕에는 이 네모로 표현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네모는 동그라미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네모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인식은 뭐 너무나 우리는 잘 알죠. 이미 원방각, 하늘 천지인을 나타내는 원방각을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이라고 하는 네모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면 원에 있어요. 그래서 네모를 표시하면서도 뭔가 모호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동그라미도 아니고 네모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또 네모들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네모와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오히려 네모가 아니라 뭡니까? 미음이 아니라 우리 한글로 보면 비읍입니다. 비읍. 왜 네모를 비읍으로 표현했을까요? 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런 문자의 형태를 보시거든 분명히 지금 쓰는 것은 네모로 되어 있는데 왜 옛 글자는 네모가 아니라 비읍처럼 만들었지? 왜 밑은 네모가 아니라 둥그렇게 동그라미처럼 만들었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저런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글자들이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음률 여자를 이렇게도 썼습니다. 네모 두 개. 근데 네모가 아니라 미음이 아니라 비읍이다, 비읍. 자, 비읍의 의미는 뭐냐면 이 위로 뻗은 이 두 개의 기둥을 제하면 네모입니다. 자, 네모에다가 이 기둥 두 개를 세웠다는 것은, 자, 기둥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저 위로 향해 있죠. 위로 향해 있다는 것은 동그라미를 향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네모들은 동그라미를 전제하고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네모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동그라미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그라미를 끊임없이 지향을 해야 되죠. 옛날에 이 입구처럼 되어 있는, 음률여처럼 되어 있는, 물건 품처럼 되어 있는 이 네모를 비읍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네모의 정체성이 동그라미에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지향하려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비읍처럼 써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음의 비읍은 미음이 가지고 있는 미음의 성질, 미음으로써 하늘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앞에서는 동그라미를 가지고 만든 한자들이 있다. 여기서는 네모를 가지고 만든 한자들이 있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글자를 제가 여러 개를 썼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자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의 글자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글자들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형상, 모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 이게 지금 한자에서 전부 미음으로 남아있는 미음의 이게 출처들입니다. 미음. 근데 미음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비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동그라미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지향해야 되는 네모의 운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삼각형입니다. 아까는 앞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이름자, 역사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지금 한자의 측면에서 제가 삼각형의 흔적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익히 보았던 그런 삼각형의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원래 삼각형인데 이렇게도 썼다. 이런 중간 형태의 글자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형통할 형자, 이 형통할 형자의 이런 모습들이 세모, 네모의 변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러 이 두 개를 제가 썼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모양들은 우리가 앞에서 수차례 봐왔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모양들이 실제로 한자의 원시적인 형태로 남아있고 한자로 현재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한자의 근거, 내용, 원래 의미를 알려면 이 글자로 찾아와야 돼요. 이렇게 요 내용을 찾아야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 글자의 원 바탕이 요거다. 이런 형태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자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분들의 철학과 관계가 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한자들입니다. 삼각형이 단순히 희와조씨의 이름자로만 존재하고 고양시와 고양시 자식들의 이름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식이 이제 확대가 되어서 그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문자들에도 그대로 그 의미를 담아서 문자를 만듭니다. 여기 들어있는 이게 그늘음자인데 그늘음자 안에도 삼각형이 들어있죠. 이게 그 금자, 날짐승 금자에도 삼각형이 들어있고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의 흔적들을 통해서 고대에 저 삼각형을 만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삼각형의 의미가 확산되어서 우리 문자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게 문자와 우리 고대 역사가 별개가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한자들을 가져다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는 문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적인 실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자음 9자입니다. 자음 9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지금 훈민정음 하는 분들은 이 소리를 내는 우리 구강 구조를 가지고 구조의 형태를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리가 나는 그 원리는 어떠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는
반드시 그 속에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면 문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문자라면 그 속에 반드시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문자가 중요합니까? 문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하겠습니까?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문자를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 이것들은 그릇입니다. 그릇. 그럼 그릇이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속에 담고 있는 어떤 내용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이제 동양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자를 볼 때는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반드시 그것을 고려해서 문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미와 관계없는 소리가 나는 발상 원리. 물론 그쪽에 연구가 필요한 사람들은 연구를 해야죠. 그러나 그것들은 정말 어떤 특정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어떤 우리 자음,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의미 파악을 하지 않으면 우리 글자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 근데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면은 뭔가 이런 글자들 사이에 놓여 있는 질서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질서를 찾아가 봤더니 역으로 이 세 개의 자음은 동그라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 세 개의 자음은 네모 형태를 가지고 있고, 요 세 개의 자음은 삼각형의 형태, 삼각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 그렇다고 하면 요 세 개는 만물의 특성과 삼각형의 특성과 관련된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겠다. 그 다음에 네모는 땅의 어떠함과 관련된 의미들을 담고 있겠다. 요 세 개는 하늘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담고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자들이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대부분 이제 이 문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의미, 문자의 의미보다는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런 원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여간 어느 경우든 문자는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설명이 잘 되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의미들을 알고 저 문자를 써야 이제 우리 고대의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철학이 오늘 우리들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들이 저 문자를 만들 때에 가졌던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고 또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동양의 문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한자를 살펴보았고 지금 한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분입니다. 이런 그 문자의 그 몇몇 사례들을 가지고 원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자에도 굉장히 긴밀하게 개입되어 있다. 원방각이 고대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자에도 등장해 있고 또 문자에도 이렇게 관여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원방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역사와 문자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원방각은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한민족뿐만 아니라 인류가 창안하고 인류가 고안하는 온갖 기호들에 앞서서 가장 원초적이고 또 그 기호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이 원방각 세 개의 도형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원방각은 인류 문명의 어떠함을 알아챌 수 있는 또 알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대 문자를 보건 고대 문화를 보건 또는 고대 인물들의 그 이름자를 보건 그 속에서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은 원방각이다. 원방각을 일단 적용해 보고 그로부터 뭔가 단서를 찾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원방각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 견해가 다른 분들, 왜냐하면 원방각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미 견해를 정립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설명이 좀 차이가 있다면 우선은 그 차이를 접어두시고
지금 여기 문자에서 말씀드리는 원방각은 원방각의 모습의 원초적인 모습이다. 말하자면 가공되지 않은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뭔가 제 견해를 담아서 설명하지 않고 문자와 또는 이름자에 담겨 있는 내용만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 문자와 역사에 담겨 있는 원방각 저런 도형들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견해를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립하는 데 참고한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